예,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쟁의행위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두 가지로 이제 큰 주제가 나오죠. 하나가 이 책임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인지, 자, 요 문제 하나가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책임의 주체가 되면 책임의 범위, 이게 불법 행위가 되게 되면 이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주체에 대한 문제는 뭐 이 판례에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조합의 궁극적인 책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조 간부라든지 조합원에 관한 책임도 뭐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례 법리를 뭐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 책임 범위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문제를 담고 있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어떤 판례인지 판례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판결 내용인데 그냥 하나로 엮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 H사가 있었고, H사에 있는 하청업체 그 비정규의 이제 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회가 이제 이제 쟁의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 쟁의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였다. 이렇게 불법 쟁의행위로 전제로 깔겠습니다. 판단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민사적인, 형사적인 책임 단계를 묻게 되는 구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런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청구를 했냐면, 여기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갑을병에게 이에 대한 불법쟁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하나가 이제 손해의 범위를 이제 고정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발생하는 그런 고정 비용들 있잖아요. 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20억 원을 이제 청구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했냐면 갑을병이 모두 50%의 이제 책임 비율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진적 연대 책임이니까 공동으로 이제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해서 10억을 청구한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제 이렇게 과거에 판단을 했거든요.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의 구조니까 갑을병이 모두 이제 10억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책임에 대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요. 하나가 이 고정비용 20억 원이 나온 구조 자체가 이제 어떤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생산이 안 되면은 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자연히 그에 따른 고정 비용이 이제 추정된다 이거죠. 만약에 매출이 발생했으면 매출 증가분을 가지고서 고정 비용을 충당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매출이 안 되니까 고정적인 비용이 이제 추정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뭘 이제 문제가 됐냐면 반드시 그러면 생산이 안 되면은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게 추정이 되는 거냐, 요 문제인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 판례에서 나중에 매출이 더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생산이 이 당시 안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약 판매 형태를 티하고 있다고 한다면 쟁의 끝난 다음에 매출이 증대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당장은 이제 쟁의 때문에 이제 생산이 안 됐지만 이 회사가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예요. 어차피 다른 회사가 들어올 그런 공간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차피 나중에 매출이 증대될 거 아니냐, 이런 구조. 혹은 그 당시에 생산이 안 됐지만 나중에 쟁행을 마친 다음에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통해서 생산이 만회가 됩니다. 그럼 매출이 이제 회복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 추정을 이제 복미로 시킬 수 있지 않냐, 이 문제인 거죠. 생산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간접 반정 사유가 등장하지 않냐, 그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무조건 이게 생산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안 되는 것이고, 매출이 안 되게 되면은 이게 고정 비용은 추정되는 거다, 이 논리를 가져가기에는 이 추정 사유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판단을 좀 안 했다, 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두 번째인데요. 과연 갑을병이 이제 원래 부진 연대 채무의 구조를 띠게 되면은 지금까지 뭐 일반적인 판례에서는 모두 책임 비율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이제 10억 모두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물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 쟁의 행위가 근원적으로는 노동조합의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고, 갑을병은 쟁의에 참가한 비율이 좀 다를 거다. 다른데 모두에게 동일한 50%의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갑을령에 대해서 책임 비율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닐까?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책임의 주체의 측면보다는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조금 또 하나 의미 있는 판결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일반적인 민사적인 그런 형태에 있어서는 뭐 이제 나오고 있던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최근 판례 트렌드들을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고정비용 문제였죠. 과연 그러면 이제 고정비용이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 이걸 이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고정비용은 뭐 이런 것들이죠.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은 생산이 안 되니까 매출도 안 되게 되고, 매출이 안 되니까 이에 대한 고정비용이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산이 안 되게 되면은 이런 고정비용은 추정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정비용은 뭐 차임이라든지 혹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혹은 감가상각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이제 불법의 책임인 거니까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요 증명 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조업체는 뭘 입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 입증을 해야 되고요.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감소했다. 이 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만 고정비용의 그런 이 내용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판례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구조에서 이제 뭘 문제를 삼은 걸까요? 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건 과거부터 판례가 인정을 해왔던 것들이죠. 동일하게 만약에 생산했다고 한다면 매출이 증대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매출이 증대했다는 얘기는 고정비용에 그게 충당이 됐을 거다. 이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이제 이 제품이 적자 제품이었다, 불황이었다, 제품이 결함이 있었다, 뭐 이런 경우로 한다면 아예 판매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그런 그 간접적인 반증 사유가 없더라고 한다면 생산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익을 얻게 되고, 매출이익을 얻게 되면은 이 고정비용을 매출원가 일부로 회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이 안 되게 되면은 매출이 안 되게 되고, 매출이 안 되게 되면은 고정비용이 이제 추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이 추정을 깨트릴 수 있는 사유로 주로 적자 제품, 불황, 제품의 결함, 아예 판매 가능성이 없다, 요거를 제시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그것 말고 다른 간접 반증 사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위법한 쟁여기간 동안에 생산이 안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추가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족한 생산량의 전부나 일부가 만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회가 됐으면은 이 고정비용으로 충당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추정이 복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걸 법원에서 인정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생산을 더해가지고 매출 감소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증명이 되면은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손해배상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가 있냐 그죠? 생산이 안 됐지만 나중에 매출을 더해가지고 고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이제 입증을 할 거냐 이거죠. 뭘 가지고서요? 첫 번째로 제품의 특성, 두 번째로 생산 및 판매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약 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은 뭐 지금 당장 생산이 안 되더라도 쟁행이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생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매출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생산. 그러니까 이게 생산 및 판매 방식이 예약 판매 방식이니까 이 추가 생산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런 범위 안에서는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고정비용의 그런 손해배상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심 판결에서는 이걸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산이 안 됐으니까 매출이 감소됐을 것이고, 매출이 감소되면은 고정비용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하지만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게 추가 생산하게 되면은 충분히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되었을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그 근로자들이 조합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충분히 간접 반정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간접 반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심에서 이것들을 심리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심리 판단하지 않고서 그냥 고정비용 전부를 인정했기 때문에 원심으로 파기환송한 이런 케이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대법원이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은 좀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케이스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너무 과한 지금 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게 너무 20억이나 되는 그걸 청구하게 되면 너무 권리남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아주 일반적인 이 판례법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권리 행사가 어떤 권리 남용에 해당하려면은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의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것, 이게 목적이 되고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이런 경우에 권리 남용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권리 남용인 것이지 아무리 이제 비교를 해서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권리 남용으로 보진 않겠다. 자, 요게 권리 남용인 것이지. 자, 이런 단순하게 이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는 것 가지고서는 권리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판례법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에서는 조금 손해배상금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이 오직 뭐 조합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는 목적이다, 이런 목적으로 이 소송을 했다고 보기에는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뭐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사건의 수호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대법원의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보도한 자료가 이렇게 일한 거죠. 우리 판례 일반적으로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판매와 매출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고정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판례는요, 중요한 요 생산 감소와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이 단계에서 이 추정을 깰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심리 판단했어야 된다, 이걸 제시하게 됩니다. 이 추정을 방해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판매 방식. 예약 판매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매출이 이게 감소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걸 판단을 해야죠, 이거죠. 그 다음에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생산물 빼고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매출이 감소가 안 되겠죠, 이것만 팔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열심히 이제 쟁이 맞춰가 난 다음에 연장걸로, 야간걸로 해서 이게 만회 생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감소되지 않았겠죠. 요 추정을 방해하는 것들을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원심으로 파기환송한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이 케이스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노무사 시험에서 바로 묻기에는 약간 좀 뭐랄까요, 범위를 벗어난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사관계에서의 전문가다 보니까 노무사들이 이런 노사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민사 문제, 형사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였죠.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쟁행위가 불법이 되게 되면 노동조합과 이제 조합 간부 그리고 조합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원래는 노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법 35조 1항을 이걸 끌어들이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조합 간부의 책임인데 이제 노조가 이에 대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쟁행위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원래 원칙적인 기속의 주체다, 요걸 제시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법률을 끌어들입니다. 2조와 37조를 보시게 되면 쟁행위 주체 노조라 되어 있죠, 노동조합.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쟁행에 대한 역시 지도관리, 통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조가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과반수로 쟁의행위는 결정을 해야 돼요. 즉 이런 조항을 보고 나니까 이 쟁의행위는 노조라고 하는 단체에서 결정되고 주도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조합원이 어떤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도 이 조합원의 행위는 노조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행위의 원칙적인 기속주체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하는가 하면 나중에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좀 나누게 되거든요. 그걸 분산시키기 위한, 나누는 것들을 용인해주기 위한 뭐 그런 기본적인 판례 법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판례에서도 쟁행위에 대한 이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적인 주체는, 기속 주체는 노조가 된다. 그걸 확인한 또 하나의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전의 판례에서는 이게 부진령 연대 채무 형태를 띠게 됩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 간의 어떤 책임 제한은 이제 부진령 연대 채무의 형태인 건데, 지금까지는 웬만한 판례에서는 다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책임을 이제 부과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이제 독특한 그런 판례 법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쟁의행위만의 판례 법리는 아닙니다. 다른 이제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판례 법리는 등장을 해요. 자, 볼까요? 어떻게 일하는가 하면 이 노조가 지시한 거다, 이것들을. 그럼 조합원으로서는요, 약간 이 쟁의가 불법이냐 아니면 정법이냐 이런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노조 지시에 불응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건건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조합원에게 요구하게 되면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혹은 뭐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다음에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에서 조합원 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힘이, 이제 여기서 노동조합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조합원이 있을 거고, 단순한 그런 조합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조합원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50%의 책임을 똑같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단결권, 단책노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원래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적인 이념은 손해, 공평, 타당한 부담이에요. 자, 공평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참여를 좀 많이 안 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비율로 부담시키게 되면은 이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지 말고 책임 비율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제 뭘 가지고서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고, 그 다음에 쟁의행위에 대한 참여의 경위나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의 정도를 보고, 자, 그 다음에 현실적인 임금의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보고, 이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책임 제한 정도를 좀 나눕시다. 비율을 구별합시다. 이런 판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이 부진령 연대 채무의 형태보다는 좀 최근에 아주 개별적인 사안에서의 트렌드를 반영한 이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한 이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측에서는 이제 불만을 제기했죠. 아니, 이거 부진 연대 채무의 구조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개별 책임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원래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개별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마련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아주 뭐 친절하게 이제 표까지 그러면서 노사 간의 오해들을 좀 풀고 있는 그런 대법원의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이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기업의 입증 책임 단계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쟁행의 가담자라든지 쟁행의 위법성이라든지 쟁행에 대한 손해라든지 이것들은 뭐 동일하다는 거예요. 과거랑. 예를 들면 손해배상 액수가 20억이다. 이 입증은 이제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사측이 뭐랬냐면 만약에 조합원별로 이제 관여의 정도나 실행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 비율을 사측이 입증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사측이 각 조합원 간의 책임 비율을 입증하냐? 라고 했더니 법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책임 제한 비율은 이거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인데 책임 제한 비율에 대한 내용들은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회사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좀 오해를 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갑의 책임 비율을 법원에서 50%로 인정하고 의뢰 책임 비율을 40%로 인정하고 병의 책임 비율을 30%로 인정하고 이런 것들은 법원의 재량 그 결정인 것이지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은 이제 법원에서 한 10억 정도의 이제 비율을 인정한 거예요.
만약에 의뢰 책임 비율을 40%로 하게 되면은 갑과 공동으로 해서 10억 중에 40%니까 8억을 인정하게 되고, 병의 책임 비율은 30%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갑과를 갑과리 공동해서 10억 중에 6억 정도, 6억까지 책임 비율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법원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배상액은 똑같다는 거야. 법원 입장은 이거 배상이 다른 게 아니다. 10억은 같다. 50%의 책임 비율을 인정했으니까 10억은 같은데, 단지 기존의 판례에서는 동일하게 책임 비율을 부담을 시켰죠. 하지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판례에서는 개별 조합원 간의 책임 제한 비율을 나눈 겁니다. 갑은 50%, 을은 40%, 병은 30% 그렇게 해서 부진정 연대 책임 이걸 안 지는 게 아니다. 이걸 지는 건데 단지 책임 제한 비율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판례를 법원이 좀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판례 나온 다음에 이게 사측이나 노측이나 약간의 불만이 있었죠. 노측의 불만은요. 뭐 책임 제한 비율을 나누는 건 뭐 나쁘지 않은데 여전히 이 판례는요. 이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채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책임의 구조가 아니고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의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여전히 이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노조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이 조합원에게 책임 묻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전히 부담을 제기를 하게 되고요. 사측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뭐 책임 제한 비율을 나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연대 채무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역시 또 불만이 있는 거죠. 같은 동일한 판례인데 사측도 불만이 있고요. 노측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판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뭐 어떤 원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노측의 원칙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부진정 연대 채무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단지 그 책임 제한 비율을 이제 각자의 쟁행의 관여 정도와 실행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중요한 판례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수업용으로 보기에는 약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쟁행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논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형사 책임 문제는 꽤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민사 책임은 지금까지 별로 진척이 안 되어 왔었는데 이제 민사 책임에 대한 구조도 이제 이 판례를 통해서 꽤 중요한 내용이 이제 진척이 되어 온 겁니다. 물론 이제 노랑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법이 등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법 하에서의 판례 구조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건, 사건,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서 이 법이 뭐 이 판례가 옳고 그르를 떠나서 현재 판례의 시각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서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조금 중간에 말을 실수했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시면서 이 판례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